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오늘 코스피 지수가 1.38%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4,160선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호주 정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조선업체 오스탈의 지분 확대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6%대 급등세를 보였네요. 코스닥 지수는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30선에 지수가 머물러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은 하락 우위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 70전 오른 1,47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6.5도입니다. 주말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홍경민의 후 띄워드렸습니다. 와, 굉장히 반가운 사연이 왔는데 8361님께서 어제 사위가 사연 보내서 소개된 오병옥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사위가 붕어빵 사와서 같이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희 방송에 사위분이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혼자서 장모님 댁 처가에 가서 따로 방에서 어방목 듣고 계시다고, 장모님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그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오늘은 장모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야, 이렇게 돈독한 장모님과 사이가 있을까요? 부럽습니다. 네. 5145님께서 방전된 나를 충전시켜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 반려동물, 맛있는 음식, 소장님을 충전시켜주는 것은 뭐가 있나요?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거 립서비스 아니고요. 빈말 아니고요. 저는 요즘에는 여러분이에요. 요즘에는. 저라고 매일 즐겁고 힘나겠어요? 몸이 좀 아픈 날도 있고 기분이 좀 처지는 날도 있는데 딱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온에어 불이 탁 켜지면 여러분들이 막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살아가는 얘기 다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힘도 얻고 내가 이분들한테 또 힘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약간 상생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잘해보자고요. 우리도.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차에 관한 모든 이야기 방과 후 차차차, 2교시는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 오늘의 목적지는 남미 베네수엘라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주머니 속 100원 하나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요즘은 껌 한 통 사기도 어려운데요. 싱가포르에 사는 한 청년이 단돈 10센트, 우리 돈 약 100원으로 물물 교환을 시작해 중고차 한 대로 바꿔낸 영상이 화제입니다. 첫 교환은 반쯤 남은 휴지팩, 이걸 다시 테니스공과 바꿨습니다. 점점 물건의 가치를 올려가며 우산, 향수, 빈티지 시계, 중고 카메라, 명품 가방, 아이폰 17까지 손에 쥐었죠. 42일 동안 17번의 물물 교환을 거친 끝에 마지막에는 280만 원짜리 드론과 구하기 어려운 수집용 애니메이션 카드를 얻게 됐는데요. 이걸 500만 원짜리 중고차와 바꿔냅니다. 단돈 100원이 중고차라는 자산으로 불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주관적 가치, 어려운 말로는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내게는 별 의미 없는 테니스공도 누군가에겐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일 수 있죠. 이렇게 각자 원하는 것의 차이를 이용해 가치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간 겁니다. 중고차 주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차가 매우 귀찮은 짐이었거나 드론과 희귀 카드가 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물건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전 세계에 공유되는 물물 교환 컨텐츠에 참여하는 경험 자체가 중고차와 바꿀 만한 비싼 가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시장 가격이 아닌 사람 마음속 가격이 거래를 움직인 셈이죠. 이 청년은 기적처럼 얻은 저 차를 다시 100원에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두꺼운 낯짝과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17번의 성공 뒤에는 아마 수백 번의 거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두드렸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도 내가 생각하기에 100원 정도 되는 재능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나에게는 하찮고 의미 없는 가치 또는 단점일지 몰라도 계속 부딪히고 그 가치를 키워가다 보면 결국 누군가에겐 자동차만큼 귀한 가치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가치란 결국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를 때 커지니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서울에 눈 정말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와, 그때 하필 퇴근 시간에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도로에 거의 뭐 몇 시간씩 갇히신 분들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설이 또 빨리 안 되니까 네. 너무 빨리 많이 와서 사고 난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이번 주말에도 대설특보 내렸던데 오늘 당장 이제 벼락치기로 월동 준비해도 네. 괜찮겠죠?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구해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자동차한테 겨울이라는 거가 생각보다 좀 길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늦가을 내지 초겨울까지 포근하다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새벽 시간에 보게 되면은 날씨가 생각보다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은 그대로 밖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추운 온도까지도 다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들에게는 생각보다 겨울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할 수 있다면은 준비를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일 눈이 또 많이 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눈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동차에서의 겨울 준비는 뭐를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드리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타이어. 그렇죠. 타이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계절별로 따지면 물론 요즘에는 계절들이 조금 섞였다 보니까 사계절이라고 딱 이야기를 못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3개월 내지는 4개월인데 그 정도의 기간을 위해서 우리가 타이어를 한 세트를 더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겨울용 타이어를 아예 의무 장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구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해서 장착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기자님은 월동 준비 다 마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일단은 겨울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부터 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니, 하고 이거를 해줘야지. 안 하고 하면 어떡해요? 몇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안 했거든요. 뭘 안 나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겨울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부터 좀 살펴보면은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요거는 꼭 점검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에어컨 필터하고 워셔액 그리고 와이퍼거든요. 에어컨 필터요? 네.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그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자동차 안에가 생각보다 잘 뚫려 있는데 또 그만큼 잘 막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온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이 잘 안 나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뭔가 좀 더러운 공기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운전자가 그대로 다 호흡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많고요.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많이 날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이제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죠. 네. 겨울에 히터 많이 틉니다. 그 공기들이 전부 다 그 필터를 거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운전자나 탑승자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에어컨 필터가 한 번씩 좀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여름 아니면 겨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어컨 필터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걸 샀다 할지라도 1년. 조금 저렴한 거를 자주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작년쯤에도 이쯤에 말씀을 드렸을 거거든요. 아마 그 이후로 안 바꾸셨다면 오늘 저희 방송 듣고 바로 주문을 하셔서 교체를 하시면은 타이밍이 딱
딱 적절할 것 같아요. 앞불싸. 네. 앞불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와이퍼하고 워셔액인데 네. 이제 겨울에 눈이 오면은 워셔액까지는 좀 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눈이 왔을 때 와이퍼는 많이 쓰십니다. 근데 워셔액을 왜 점검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눈이 내려서 창문에 녹아서 들러붙기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와이퍼만 가지고 잘 안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워셔액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눈들을 훨씬 더 잘 녹여주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약간은 이제 코팅 같은 효과들을 같이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시야 확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날이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워셔액은 충분한 양이 남아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점검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타이어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타이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자동차의 구동 방식도 다르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작년까지 이륜 구동차를 타다가 네. 올해 사륜 구동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지난주 그 눈 온 다음 날 네. 추워서 좀 얼고 그래서 긴장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느낌상 네. 이륜 구동보다는 나아가지고 와 타이어 안 바꿔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네, 잘못 생각하신 거고 아까 제가 한 가지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저도 타이어를 안 바꿨거든요. 어허. 근데 저는 타이어를 안 바꾼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한 가지 각오를 한 게 있어요. 눈이 오거나 눈이 온 다음에는 저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아, 그런 각오가 아니라면은 그래도 겨울철에 타이어를 바꾸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구동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사륜 구동으로 바꾸시고 나서 뭔가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구동 방식보다도 타이어가 이런 눈길이나 빙판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이제 사륜 구동 자동차가 안전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오프로드라는 그런 방식들이 있죠. 험로를 주행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방식에서는 사륜 구동의 구동 방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눈길이라든가 빙판길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사륜 구동이 훨씬 더 잘 갈 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타이어를 바꾸지 않으셨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륜 구동 자동차들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앞불싸? 네. 그래서 타이어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타이어가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들에 주로 장착이 되는 이제 스포츠 타이어 혹은 서머 타이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겨울용 타이어 혹은 윈터 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사계절 타이어 혹은 이 올웨더 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스포츠 타이어하고 이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기와 목적이 굉장히 명확한 타이어예요. 스포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거에 굉장히 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타이어고 겨울용 타이어, 윈터 타이어는 눈길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뭐 명확한 그런 목적이 있는 타이어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올웨더 타이어라는 거는 올웨더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모든 계절에 좀 탁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제 좀 문제점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양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사계절용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더운 여름, 진짜 추운 겨울에는 최적의 효과를 못 주기는 하죠. 근데 그럴 거면 왜 올웨더라고 불러요? 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스포츠용 타이어는 이제 마라톤 할 때 신는 그런 러닝화 같은 개념.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 이제 신게 되는 방한용 등산화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올웨더 타이어라는 거는 스포츠 타이어보다는 조금 덜 미끄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윈터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잘 달릴 수 있는 타이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네. 요거를 살짝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올웨더 타이어는 스포츠 타이어보다 달리는 것도 못하고요. 이 겨울용 타이어보다 미끄러지는 것도 못 잡아주는 타이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계절에서 모두 다 평균적인 수치를 내기는 하는데 어느 계절 하나에도 특화된 성능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타이어가 이 올웨더 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구동 방식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사륜 구동 자동차에다가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륜 구동 자동차라고 해서 타이어를 안 바꾸셔도 되는 게 아니라 타이어도 같이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미님도 저는 계절마다 바꾸기가 힘들어서 사계절 타이어를 쓴다고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군대에서는 운전병 시절에는 타이어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서 그때그때 바꿨었다. 맞아요. 이게 타이어를 보관할 곳이 네. 있어야지 성한 타이어를 뭐 어디 버릴 수도 없고 그쵸.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우리가 안 바꾸고 싶어서 안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타이어 회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렌탈 서비스도 하고 있고 보관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게 있군요. 그런 타이어 샵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겨울에 우리가 맡겼는데 다음에 겨울에 가보니까 사라진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불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러니까 윈터 타이어를, 겨울용 타이어를 끼운 후륜 구동 방식하고 네. 올웨더 타이어를 끼운 사륜 구동 자동차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뭐가 더 나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겨울철 다툼거리 중 하나인데, 네. 저는 타이어가 먼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윈터 타이어를 꼈다면은 후륜 구동이라도 올웨더 타이어를 끼운 사륜 구동보다 나을 수도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륜 구동의 겨울용 타이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후륜 구동이든 전륜 구동이든 윈터 타이어를 낀 차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올웨더 타이어를 낀 상태라면은 사륜 구동이라 할지라도 후륜 구동 차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온도에 다다르면은 윈터 타이어를 꼭 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되는 건데, 네. 그 기준 온도가 사실은 평균 7도거든요. 낮 기온하고 밤 기온하고의 온도 차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어느 온도에 맞춰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낮 기온과 이제 밤 기온을 합쳐서 이제 평균 기온을 냈을 때 7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윈터 타이어를 끼워야 되는 계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완전 추운 겨울이 아니어도 벌써 빨리 시작했어야 됐네요. 전희경님께서 추우면 공기압 안 맞는 거죠? 요즘 들어 바퀴가 좀 내려앉아 보이네요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뉴스 하기 전인가 얘기 오프닝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공기압이 뚝 떨어져가지고 네. 카센터 갔더니 이제 추우면 이렇게 공기압 빠진다고, 이렇게 추워질 때쯤 와서 공기압 체크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맞죠? 네, 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공기가 조금씩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빠져나갔던 공기들이 겨울철이 되면서 더 티가 나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타이어 공기압 경고가 떴다 그러면은 날이 추워졌구나. 내 타이어에 구멍이 났을 수도 있지만 날이 추워졌을 수도 있으니까 타이어 점검을 하시면서 윈터 타이어 그때 같이 알아보시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주말에 눈 온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이거 최 기자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눈길에 네. 정말 빙판길 가다가 미끄러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제어가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주워 듣기로는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브레이크 밟는 거기는 하죠. 놀라니까. 네, 놀라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건데, 사실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차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던 간에 그 움직이는 방향은 내가 의도한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그나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운동 에너지들을 전부 다 세우는 데서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쪽과 반대되는 쪽으로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회전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져서 움직이는 것이 내 마음과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그런다면은, 일단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서 모두 발을 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밟지 않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속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해서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움직일 때까지 좀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조작을 할 수 있게 됐을 때가 비로소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도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륜 구동 자동차라든가 후륜 구동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동하는 축과 방향을 바꿔주는 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륜 구동 자동차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사륜 구동차의
겨울용 타이어까지 끼웠는데 차가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손도 떼고 기도를 하고 있으세요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일단은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에서 모두 발을 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유리에 눈 가득 쌓였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얼기도 하고 네. 그거 괜히 벗겨낸다고 벅벅 긁다가 유리 깨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도 하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자동차에는 성해 제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동 켜고 네. 일단은 데워라. 빨리 녹이기 위해서 창문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다시 그렇게 열 되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때문에 유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으시는 거는 반드시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해 제거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철에 또 마주하게 되는 그 곤란한 상황이 배터리 방전이에요. 네. 특히 야외에 주차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아요? 사실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는 배터리 구조 자체에서 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방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용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져 있게 되는데 일단은 배터리 안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쓰는 게 납축 배터리거든요. 네. 거기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전기가 원활하게 이동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전해물이라는 게 액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도 같이 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차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전기차는 방전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차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차에서 쓰는 그런 12V 배터리가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똑같이 방전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지하 주차장에 아니면은 실내에다가 따뜻한 데다가 차를 보관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번씩 시동을 걸어서 배터리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행 갈 때랑 비슷한 거군요. 네,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시동을 걸어두시면은 방전까지 가는 일은 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눈 많이 오면 제설제 많이 뿌리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쫙 돌아다니고 나서는 세차 한번 해주는 게 좋죠? 이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차가 녹이 쓸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한 번에 녹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알찬 정보 들었네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희정님께서 오늘 저희 동네에서는 이웃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분식 상회를 한다길래 떡볶이랑 어묵을 샀어요. 붕어빵도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래요. 어묵도 얼마 없어서 남은 거 긁어 모아주셨어요. 와,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런 거 있으면 저도 가가지고 정말 싹 쓸어오고 싶은데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겨울 이제 추워지고 나서 매일매일 붕어빵 문자가 와요. 네, 그래서 저 정말 못 참고 결국에 저희 동네에 붕어빵 파는 곳이 어딘가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찾았어요. 근데 저도 품절이라서 못 샀어요. 박희정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오늘 좋은 행사, 취지의 행사 잘 다녀오셨네요. 7199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입니다. 와,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내가 열심히 차려준 생일상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생일상. 미역국도 있고요. 고기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케이크도 있더라고요. 케이크에 초도 너무 귀엽게 착 꽂혀 있는데 7199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0일 이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명은 동결, 1명은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등 내부 의견도 엇갈렸는데요. 파월 의장은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데이터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산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기구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 보기 들으시면 여러분 어방목 자주 들으셨으면 바로 아실 겁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FOMC, 2번 FBI, 3번 UFO,
네. 뭘까요? 자, 느낌 오시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방목 특파원 탁재영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떠는 탁재영 PD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예전에 한동안 네. 미인 그러면 이 나라였고 미인 대회하면 이 나라였는데 요즘은 좀 딴 쪽으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나라. 그러네요. 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맞아요. 베네수엘라 아니고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네. 사실 진짜 미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그냥 도로 네. 걷다 보면 다 미스 코리아, 맞아요. 미스 베네수엘라 네. 같다.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제 우리 국제 뉴스 칸 보면은 네. 미국이 전투기도 막 띄우고 강하게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아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그 화면 보니까 네.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특공대원들이 유조선에 막 올라타는 그림. 맞아요. 네.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와다다다 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무슨 마약 운반선 같은 거 네. 보면서 그냥 아주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던데요. 그러니까 그 미국 바로 근처에 그렇게 네. 약간 자기 말 안 듣는 정권이 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좀 싫은가 봐.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올해 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뉴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죠. 네. 근데 이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기 위해서 진짜 거의 뭐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기사를 보니까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네, 뭐 가발도 쓰고 막 변장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정치적 탄압이나 어떤 체포 위협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은신을 하다가 이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극비 탈출을 감행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마차도가 이제 야권 지도자인데 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이제 딱 선정이 됐잖아요. 네. 정권에서는 우리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만 하고 험담만 한 이런 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라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아예 체포해버리겠다 막 이런 위협을 했었는데 그걸 피해서 정말 그런 갖은 고생 끝에 베네수엘라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기상 악화로 그 시상식에 딱 맞춰서 가지는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나중에 그 전용기까지 탈 수 있는 곳에 갔는데 기상 악화 때문에 지연돼가지고 수상은 직접 본인이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베네수엘라가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뭔가 여행을 가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뉴스가 자주 나오는 베네수엘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 지역이 사실은 여행지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매력을 가진 나라인지 오늘은 그걸 한번 그냥 알아보는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으로 갔을 때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난이도가 좀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뭔가 좀 쉽지는 않은데 뭔가 좀 치열함이 있으면서도 또 의외의 아름다움들도 품고 있고 그래서 그 속속들이 좀 알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 그래요? 이런 좀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갔을 때는 그나마 그 차베스 정권 때였어가지고 네. 물론 이제 경제 제재 뭐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권좌에서 내려오고 뭐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부터 더 이게 악화일로를 좀 걷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갔을 때 뭔가 치안 같은 거 괜찮을까? 어떤 부분에 가면은 정말 걸어 다니기도 위험한 곳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브라질 같은 데는 사실 걸어가다가 핸드폰만 꺼내 누가 탁 채가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카라카스에 도착했을 때 이제 카라카스는 여기 수도인데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완전히 으슥한 데까지는 안 갔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살다 인종차별을 이 정도로 대놓고 당해본 게 그 카라카스가 좀 제일 심했어요. 아니 남미는 거의 뭐 그렇게 인종차별이 뭐 자기네들이 완전 막 백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남미에서 좀 동양인을 비하하는 멸칭 같은 게 이제 치노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치노? 네, 치노가 그냥 차이니즈예요. 근데 이제 저기 중국 X 간다. 뭐 약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찌노.
뭐 찐있다 이제 여자는 찐있다라고 그러고 남자는 네. 찐오 이러는데 벌써 기분 나쁜데? 그나마 이제 다른 안데스 나라들은 네. 좀 이렇게 산 쪽에 사는 약간 순박한 사람들 뭐 이제 볼리비아나 페루 이런 데는 자기들끼리 약간 수군거리는 느낌이에요. 지나가면 찐오 이거 찐오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베네수엘라는 찐오 이러면서 저를 막 불러요. 불러서. 그러니까 제가 무시하고 갈라 그러면은 제가 쳐다볼 때까지 못 들었나 내 말을? 헤이 찐어 이러면서 부르고 심지어는 버스 타고 가다가 저를 봤는데 버스 네. 안에 있는 사람이 저기 찐어가 이러면서 버스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서 찐어야 뭐 이러면서 지나가고 요 녀석들 보게. 그래서 그게 조금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만성화가 될 때까지는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아시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뭐 싫어한다기보다 네. 좀 뭔가 당연히 동양인을 보면 그렇게 약간 놀려도 되는 뭐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좀 자존감 이런 게 되게 세요. 그래요. 본인들이 굉장히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나? 베네수엘라가 백인 비율이 꽤 높은 나라고요. 이 베네수엘라 나라 뜻 자체가 네. 작은 베니스란 뜻입니다. 베네치아를 약간 작게 귀엽게 말한 게 이제 베네수엘라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남미에 백인들이 처음 이제 와가지고 뭐 그때는 대체로 뭐 포르투갈 아니면 스페인 사람들이었겠죠. 와가지고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에 정착촌 만들어진 데가 또 이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오리노코 강에 가깝거든요. 네. 오리노코강. 오리노코 강. 그러니까 남미 그러면 아마존강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아마존만큼이나 거대한 강이 또 오리노코 강이고요. 이 오리노코 강이 남미의 굉장히 깊숙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통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처럼 뭐 항공편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도로 같은 게 잘 닦여 있지 않았을 때 이 정말 남미 정글 깊은 곳에 돈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 그러니까 뭐 고무라든지 아니면 뭐 약재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배를 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지역까지 이제 다 실어 나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더 큰 배에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콧대들이 좀 높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제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외지인에 대한 그런 경계심 그리고 약간 또 중국 분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도 뺏어가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 그런 게 좀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가요 남미 독립운동의 진원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남미에 일단 볼리비아를 비롯해서 뭐 볼리바라는 이름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나라 이름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볼리비아의 돈 이름이 볼리비아노스고 여기 이 베네수엘라의 화폐도 볼리바르예요. 이 볼리바르가 사람 이름입니다. 시몬 볼리바르. 시몬 볼리바르. 네. 어떤 사람이죠? 이러면 그냥 남미의 워싱턴 같은 사람이에요. 뭔가 혁명을 주도했던 그런. 그러니까 남미가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크게는 물론 네.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였습니다만은 근데 백인들이 어쨌든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이제 세대가 거듭되니까 아예 여기서 태어난 백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크리오요스라 그랬는데. 네. 이 미국 가면 크리올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에서 태어난 이제 백인 2세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 신세계에 태어나서 자기들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자원도 많고 이런데 스페인 본국으로부터는 약간 2등 국민 취급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못 사는 그런 이제 그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멸시하고 이러니까는 아니 뭐 언제부터 뭐 그렇게 스페인이 대단했어? 우리 이제 독립할 거야. 해가지고 이런 크리오요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심에 시몬 볼리바르가 있었고 네. 이 시몬 볼리바르의 본거지가 바로 베네수엘라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뭐 남미 독립하면 우리지. 약간 이제 그런 자부심이 또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국민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그란 콜롬비아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의 콜롬비아, 뭐 파나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까지가 다 한 나라였어요. 거기 다 붙어 있는 그 나라잖아요. 남미가 딱 독립했을 때는 네. 그래서 그 그란 콜롬비아 연방이 지금까지 왔으면 아마 뭐 멕시코보다도 더 힘센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쪼개져 가지고 지금의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 뭐 이제 이런 나라들이 된 거죠. 그렇구나. 잘 모르고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고 네. 뭐 화폐 가치도 그냥 휴지 조각 같은 그런 맞아요. 곳이니까 네네네. 뭔가 어떤 국민들이 좀 기죽어 있을 것 같고 기운 빠져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랑 네. 그런 자존감이랑 그 괴리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이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그런 문제만 좀 차치한다면 네. 자연 같은 건 이제 카리브해도 앞에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네. 아름다울 것 같은데 네. 여행지로만 봤을 때 네네. 대표적인 곳들 몇 가지 좀 소개해 일단 주세요. 카리브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인데 네. 베네수엘라가 이 카리브해 상당 부분을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조금만 비행기 타고 나가면은 로스 로케스라고 하는 그 산호초 이 열도가 쫙 있거든요. 네네. 여기가 또 정말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이 카리브해를 정말 아주 눈이 시릴 정도의 코발트빛 바다를 아주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전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 일단 여기 이제 좀 큰 섬에 가가지고 숙소를 정한 다음에 그 숙소에서 무인도에 데려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 아침 되면은 이제 호텔에서 다 이렇게 도시락도 싸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보트를 타고 무인도에다가 떨궈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라솔이랑 의자를 하나 펴줘요. 어허. 그러고서는 그러면 4시간 정도 후에 데리러 올게 빠이빠이 하고 배가 떠나요. 그럼 정말로 나 혼자서 와. 거기에서 비치 파라솔 아래서 뭐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또 너무 좋네요. 혼자서 그 아이스박스 열어가지고 이제 도시락도 먹고 뭐 술도 와인 같은 것도 한잔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아쉽게도 방송 만들러 가서 저희 카메라맨과 저희 출연자와 함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뭐 자기 애인과 함께 아무도 없는 그런 섬에서 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어떻게 고산지대잖아요. 거기도. 네네. 거기도 이제 우리 저번에 소개해 주셨던 대로 고산지대 올라갈수록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네네네.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데스라고 하기에는 좀 낮은데 네. 어쨌든 안데스 그 높은 안데스 산맥도 어디선가는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어디선 끝나고. 그러니까 안데스가 이 콜롬비아를 통과하면서 점점 낮아지다가 여기에는 약간 구릉 형태까지 이제 이어지게 돼요. 이 베네수엘라까지. 네. 그러니까 안데스가 이제 남미의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여기에서는 약간 이렇게 둥그러지면서 베네수엘라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데 그래서 카라카스에서 여행을 시작해서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려면은 요 산맥 같은 걸 하나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막 안데스 그러면은 막 5,000, 6,000 막 이런데 여기는 그나마 뭐 2,000 좀 안 되는 이제 그런 산지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꽤 높죠. 네. 근데 여기가 커피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커피. 우리나라에 정말 그 베네수엘라 커피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네, 좀 생소한데. 네. 근데 이 커피가 잘 되려면은 그 커피 벨트가 있잖아요. 근데 강수량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포리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안개숲. 이런 데가 커피가 잘 돼요. 여기 물 빠짐도 좋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또 화산 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고 산미도 있고 그러면서 또 향도 풍부하고 그래서 정말 옛날부터 그 커피 재배해오던 그런 농가들이 있고 또 이제 여기에 그 백인 농장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네. 그 아시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백인 농장주들의 저택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시엔다 자체가 하나의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던 농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네. 지금은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소작인들은 다 없어지고 다 이제 고용인들 데리고 이제 농사짓고 하지만 어쨌든 그 중심이 되는 저택은 뭐 유럽의 한 18세기 풍의 그런 아주 예스러운 그런 성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시면은 커피 체험을 직접 해주는 데도 있는데 바로 앞에서 커피 이렇게 딱 로스팅 해가지고 돌절구에다 이제 쫙 이렇게 또 갈아가지고 정말 그윽한 커피를 또 내려주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또 사파리 같은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메리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 이제 메리다인데 네. 메리다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일종의 사바나 지역 같은 게 나와요. 맘바야 이거. 그러니까 이 사바나는 기후의 이름인데 네. 그 건기와 우기가 매우 뚜렷하게 나뉘는 이제 그런 지역을 사바나 또는 뭐 이제 스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남미에는 이 사바나 기후에 속하는 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르헨티나의 빰파스. 그리고 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베네수엘라부터 이 콜롬비아까지 걸쳐 있는 야노스. 야노스. 네,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네. 브라질로 가면은 그런 기후가 나타나는 곳을 이제 판타나우라고 하죠. 판타나우. 근데 이제 이런 데가 1년의 절반은 비가 와도 너무 와요. 근데 1년의 나머지 절반은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와요.
곳이 있군요. 그래서 이런 데가 우기 때 가게 되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네. 뭔가 호수 같은 거 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풀숲 같은 게 조금씩 나와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한 2m, 3m 되는 나무의 끄트머리예요. 와. 거기까지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쫙 빠지면은 거기는 그냥 대초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정말 괜찮을 것 옛날부터 같다. 방목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이 차면은 물이 없는 곳으로 소들을 뺐다가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은 거기 또 풀들이 자라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들을 또 데리고 가서 먹이고 그래서 미국보다도 훨씬 더 그런 카우보이 문화가 먼저 나타난 데가 또 여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기도 잘 만집니다. 또. 예. 그렇군요. 베네수엘라는 어떤 남미 음식이랑 다 비슷비슷해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이제 뭐 남미 음식 좀 비슷한 음식들이 많은데 네. 예, 이런 이제 평야지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사도가 이제 그 바베큐죠, 바베큐. 네. 예, 그래서 이 남미 바베큐가 또 보면 이제 보는 것만으로 약간 눈이 즐거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장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생선 뭐 이렇게 석장뜨기 뭐 이제 반으로 네. 가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냥 송아지를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쇠꼬챙이 한 3개 푹 해가지고 예. 병난로 같은 거 옆에다가 이렇게 딱 널어놓고서 이렇게 익히거든요. 그냥 뭐 한 반나절 익히면 그냥 육즙이 쫙쫙 흐르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빠베yon 끄리오요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국물 느낌인데 아니에요? 국물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세트 메뉴. 세트 메뉴? 네. 빠베용이 파빌리온이에요. 파빌리온.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파빌리온 그러면은 이제 정자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뭐 이제 그 정도로 음식을 쌓았다는 느낌인지 아니면 이제 이게 어원이 어차피 나비에서 온 거니까 나비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그 음식을 쫙 펼쳐놨다는 의미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뒤에 이제 또 끄리오요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인들이 주로 먹던 백인 나으리들께서 먹던 그런 음식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제 접시 하나 위에 뭐 이제 검은 콩 요리, 뭐 쇠고기 요리,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가루 가지고 만든 아랫바라는 빵, 뭐 이제 요런 게 이렇게 나오는 종합 세트 플레이트. 일종의 백반인데 백반.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음식, 소울 푸드. 그러면은 이 빠베온 끄리오요. 요거를 이제 많이들 드시죠. 그렇군요. 와,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여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대자연이 숨쉬는 그런 곳이네요. 네, 네. 야, 베네수엘라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네, 오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산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를 맞히시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1번 FOMC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도 하고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임선아님, 어방목은 정말 도움되는 방송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9728님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알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왜 이제 들었나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째 꾸준히 듣고 있다고 하신 경제적 지식이 쌓여간다고 해주신 1453님까지 임선아님 9728님 1453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자이언티 이문세의 눈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